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두수군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We made the right decision. There is less risk today to American forces in the region as a result of that attack.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는데요. 잠시 후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지난 5일 출범했습니다. 하태경 대표는 보수 야권에 새 판을 짜겠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야권의 새 판을 짜고 보수의 빅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기는 보수가 되게 나왔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현주 의원, 이성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출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통합추진위원회, 총선 전 보수 대통합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하태경 대표 3부에서 만나봅니다. I think we use only just once the language, the cinema. Thank you.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영화 최초로 2020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봉 감독의 인상적인 수상 소감 들어봤는데요. 4부에서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골든글로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1월 6일 월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 살해하면서 중동발 위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당장 북미 관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두고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사살하면서 갈등이 일촉즉발 상태인데요. 이란은 네. 혹독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복 조치도 공언했고요. 미국과 있던 핵 합의 탈퇴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좀 우리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 JCPOA를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2018년 5월 달에요. 예. 그래서 이란은 그동안 계속 미국에게 다시 들어올 것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들어주지 않았죠. 예. 그러면서 이란이 그 핵 협정에 보면은 26조하고 36조예요. 예.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상응해서 그 핵 협상안에 대해서 지키는 걸 덜 지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5월 8일부터 작년 5월 8일부터 매달 60일마다 매 60일마다 이렇게 조건들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1단계는 5월 8일, 2단계는 7월 7일, 3단계는 9월 6일, 4단계 11월 6일까지 했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협정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요. 핵 협정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심 분리기 수를 제한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감축에 대한 단계는 없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까지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 탈퇴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탈퇴라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이 먼저 합의를 파기했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철저하게 핵협정 안에서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그 핵협정이 얘기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거 얘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그 유럽도 반대했던 것을 미국이 단독으로 파기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다 말렸던 일이거든요. 다 말렸던 일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거를 고심해서 만든 거는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이란이 결국에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것으로 반문하면서 반대를 해왔고 주변에 많은 설득을에도 불구하고 조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냥 나가버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네. 오바마 전임 정부가 한 것은 다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뭐 사실 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서 자기가 강력하게 나가면 이란이 자기하고 다시 핵협정을 하자. 그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결국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죠. 이란은 경제 제재 철회하면 핵 합의 다시 복귀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조건은 그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지금까지 한 건 우리가 5가지 단계까지 했는데 그걸 다 무효로 하고 다시 돌아가겠다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점인데 이란의 제2인자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이란 체제가 우리가 조금 다른데요. 이란은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에선 2번째로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있고 최고 지도자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령관이요. 그러니까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군 장군이면서도 그리고 또 외교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란의 대외 정책, 특히 주변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외교 정책을 실질적으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이면서 외교관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상당히 애국적인 인물이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상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명분이랄까요? 테러 위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증거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건 조금 과장된 얘기인 것 같고요. 이미 솔레이마니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 갖다 붙여도 다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내놓은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요, 미국 정부가 조금 좀 당황한 것 같다. 그런 반대 여론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솔레이마니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오보이거나 아니면은 확정되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를 콕 찍어서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솔레이마니를 아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죽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고요. 아예 타겟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돼서 이란이 이제 보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딸을 만나서 함께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자신의 가진 능력을 잘 알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달리 지금 우리가 보통 혹독한 보복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게 혹독한이라는 쓰이는 페르시아어가 사실은 강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강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나 분노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바로 성급하게 미국을 공격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쭉 해온 거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냉정해요.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지점에서 시간을 걸리면서라도 언젠가는 보복을 하는데 그걸 바로 내일이나 모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을 직접 보복은 불가능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격할 경우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어떠한 방법을 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지금 이란보다도요. 그동안에는 많은 쉽게 말해서 친이란 세력이라고 반이란 쪽에서 부르는 군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병대 소속 같은 거예요. 이라크의 민병대라든지 레바논 헤즈볼라라든지요. 이제 이러한 세력들이요. 이란과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더 사실은 더 미국으로서는 어려울 거예요. 솔레이마니 장군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조율이 가능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라크의 민병대의 부사령관도 같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라크 내에서도 이란 시아 민병대가 이란과 굳이 얘기할 거 없이 자신들의 보복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란의 보복보다는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일방적인 핵 협상 파기 그리고 솔레이마니 네. 사령관 제거 이것도 뭐 아까 미국은 명분을 테러 위협에 뒀습니다만 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미국이 그럼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경제 문제입니까? 석유 문제입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 솔레이마니라는 인물을 제거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파장이 올 것인지를 분명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서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렇다면 제거하려면 제거 못했겠어요?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 그거를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없었을 때 나오는 혼란이 있을 때보다 더 크면은 그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거리를 두면서 딜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독단적인 결정이어서 국방부 관계자들 다 놀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즉흥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러한 솔레이만이라는 장군이 사라졌을 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과연 깊게 생각했느냐라는 데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을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또 이 폭사 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눈여겨봤던 게 아랍의 중재자를 통해서 솔레이마니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이란을 해제해주겠다라는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예. 그리고 주 이란 스위스 그 외교관 쪽에서는 이란 쪽에다 뭘 얘기했냐면 보복을 하더라도 미국이 한 만큼만 하라는 미국의 그 입장을 전했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란 쪽에서 나온 게 미국에서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좀 보면은요. 만약에 이게 계획된 사건이었고 예. 그걸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좀 미국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아무리 루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왔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러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그 선거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미국 내 여론도 이란과의 전쟁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렇죠. 혹시나 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 근데 일이죠. 사실은 근데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었을 때도 이라크를 공격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이거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탄핵의 그 위기에서 좀 모면하기 위해서. 예. 그렇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보면은 지금 반전 분위기가 꽤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지 못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우리하고도 지금 관계가 있는데 당장 네.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있고요. 오늘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던데 이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 정부가 또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민스럽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라크 파병을 두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했지만 우리에게 선택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쿠르드 쪽으로 갔잖아요, 우리가요. 예. 다이슨 부대가. 그렇기 때문에 전투병이 갔어도 전투는 하지 않고 민사작전을 하면서 쿠르드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뜻대로 간다면 이란과 진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변 파병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언론을 통해서든가. 여러 루트로 여러 번 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가는 건 안 좋습니다. 파병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란과의 사이에는 삐걱걸 테고요. 그런데 또 미국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미국과 관계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참전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명 한 명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파병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친이란 그 테러 세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국민들이 목숨이 안전할까요? 저는 그게 더 위험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파병도 파병이지만 외국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은 그 중동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라든지 우리 한국민들이 그 이란 쪽에 편드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무장 세력에 의해서 테러에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예, 또 하나
그 미국이 외교 문제에서 골치 아팠던 게 이란과 북한 두 나라인데 일단 미국은 이란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다면 북한도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콕 찍어서 참수작전에 당했기 때문에 북한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군 사령관이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제거를 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도 사실은 느끼는 강도가 대단히 좀 선취할 겁니다. 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북한도 아마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작전도 그렇고 또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협상을 파기한 것도 그렇고 미국이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죠. 주변 국가들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대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가 사실 이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다가 이스라엘도 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란을 코너로 몰 수 있는 우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북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핵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굉장히 크고요. 북한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다리도 놔주면서 뭔가를 평화를 이끌라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거를 북한을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공격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란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히 모두가 이란과 등을 돌려서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더 오히려 이란을 강경하게 대하는 게 더 편하겠죠. 알겠습니다. 북한보다는요.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국과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동안에 양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말폭탄은 서로 엄청나게 많이 날렸지만 서로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 경우에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얻는 것보단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쟁만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만은 당연히 없어야겠습니다만은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참수한 것은 이건 선전포고적인 성격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란이요 심각한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때를 보면서 기다려왔거든요. 예를 들면 1988년 같은 경우에 이란의 민항기가 미군이 격추를 시켰어요. 네, 그럴 때도 이란은 그걸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보상금을 다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란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보면은 절대 쉽게 흥분하지 않고 이성을 잃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응대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한 무모한 일을 현재로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해외에 계신다는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중동연구소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박정호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팀의 바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됩니까? 지금 본회의가 7시에는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상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자체가 안 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결정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11시에 그리고 2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뭐 사실 결정된 게 없는 게 한국당에서 의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만나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생법안 처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예. 문인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뭐 다 들었는데 우선은 의총에서 의원들 얘기 듣는 게 먼저다. 4시 반에 의총이 시작됐는데 아직 결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생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 3법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경수사권 관련된 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뭔가 이 접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풀어가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일 예정된 일정 때문입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죠. 예. 그 인사청문회 전에 뭔가 국회가 대립하는 모습 예. 이런 걸 보여주기가 여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그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될 텐데 물론 한국당에서는 이거 계속 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아마 부결할 수밖에 없다. 우린 반대할 수밖에 없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당을 지금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방금 박 기자 얘기했듯이 정세균 청문회 관계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좀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본다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불가보다는 좀 다른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가 굳이 딱히 열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게 기자들이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다. 만일 연기된다면 유력한 후보 날짜는 9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내일 청문회 예상 좀 해볼까요? 네. 내일 청문회 사실 계속해서 한국당에서는 조금 이게 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세균 후보자가 그러니까 행정부로 간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또 서열 2위가 서열 5위로 간다는 그 자체 이런 예. 것들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서부터 해서 우리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 예.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세균 후보자를 인준해 줄 수 있냐? 예. 이런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삼권 분립 차원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어제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배치이며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리 형편없는지 모르겠다. 정세균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국회 수치다는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장관 임명이야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강행하면 되는 건데 네. 국무총리는 다르잖아요.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준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낙연 총리도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인준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랬을 이번에도 겁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표 계산이나 그러니까 표가 부족하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예. 4+1 협의체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공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세균 후보자가 뭐 낙마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모양새가 나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같이 함께 인준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총리 자리로 가는 게 제일 보기가 좋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하고 있어요. 남인순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고했는데 그 이유가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하다가 5위인 국무총리에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다라고 했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희생적 소명을 칭찬해야 한다. 과연 그 심재철 원내대표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지 의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국무총리 청문회 내일이니까 좀 지켜보죠.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전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 내일은 이제 도덕성하고 자질 검증이 있게 되고 예. 그 다음 날에는 뭐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뭐 쟁점 중에 하나 이게 제일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혼축의금 3억 원 문제입니다. 예.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최근 정 후보자가 2014년 총 급여가 9,913만 원이었는데 예. 그거보다 카드 그러니까 8,618만 원 썼고 기부금 4,006만 원 그러니까 지출액이 2,711만 원 초과했는데도 그의 연말 기준 재산 신고액이 4천만 원 늘어났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듬해에도 총 급여액보다 7,950만 원을 더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 후보자는 뭐라고 했냐면 2014년과 2015년
각각 장녀와 장남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억 5천만 원씩의 축의금이 왔기 때문에 좀 더 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과 하객식대로 지출했고 뭐 해당 연도에는 결혼 비용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서면 답변을 또 보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남 결혼식 장소, 부담한 소요 비용, 축의금 수령액 이걸 세세하게 밝혀달라.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장남 결혼식 장소는 의원동산 사랑제, 국회 의원동산 사랑제가 있죠. 축의금 수령액이 뭐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정확한 뭐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관하지 않아서 답변 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축의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축의금 많다. 그러니까 그 금액들을 어떻게 했냐. 그 어디에다 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맨 처음에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 정 후보자가 결혼식이 장남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축의금이 이만큼 들어왔다라고 했더니 이젠 다시 그런 그 많은 축의금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인터넷상에서는 좀 댓글을 쭉 보니까 뭐 찬반은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 그 정도 지위 있으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거기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방,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 이런 것이 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통합추진위원회 통추위를 만들어서 총선 전에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통추위를 만들고자 한다. 통추위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통추위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 세력의 뿌리 정당인 한국당이 앞장서서 통합에 물꼬를 트겠다. 기존 자유민주 진영 정당들은 물론이고 이현주, 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들, 또 국민통합연대와 소상공인 신당, 뭐 이런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다. 주도권 다툼과 지분 경쟁은 곧 자멸이다. 함께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금 이현주, 이정현 얘기해서 했는데 네. 야권 통합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뭐 네. 바른미래당 탈당파, 그렇습니다. 보수신당 창당했죠? 뭐 그 네. 창당파 플러스 뭐 우리공화당, 혹은 뭐 안철수 신당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문재인 연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뭐 이른바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예. 그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회의 후에 통추위를 당 내부에 둘지 당 밖에 제3지대에 둘지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전희경 대변인은 통추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든 당내든 당 외든 상관없이 빨리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세력께서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뭐 금요일에 있었던 뉴스지만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험지가 과연 어딜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종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로에 이낙연 총리가 출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 험지, 뭐 송파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어요. 왜냐? 송파 지역에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 을 지역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뭐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서초, 송파, 강남이 험지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수도권 하면은 오히려 뭐 대구 예. TK 지역이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개 소리처럼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느 지역을 가든 험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좀 선택지가 좀 좁아져 있다. 사실 험지가 아니라 경합 지역, 뭐 전략 지역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선택지가 좀 넓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나는 그런 험지는 서울 종로가 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서울 종로도 그동안 뭐 박진 의원이라든지 뭐 이 한국당 계열의 의원들이 그쪽에서 의원들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자가 뭐 2번 정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로가 꼭 험지냐 뭐 이런 반론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통추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통추, 야권 통합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잘 된 적이 몇 번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과연 한교안 대표가 어떻게 돌파를 할지 주목되고요.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는데 조선일보하고 첫 인터뷰를 했나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언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조선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정치 지향이라고 할까 이런 거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과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 기득권 정치인들의 득세 때문이다라고 진단했고요. 이 모든 것을 청산하려면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풍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야권은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낡은 사고로는 미래로 갈 수 없다. 혁신 없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으로는 현 정권의 실정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조건 뭉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만큼 혁신이 우선이다. 제1야당은 가치와 이미지에서 완벽하게 열세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권의 거짓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제1야당은 수구, 기득권, 꼰대 이미지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진영 대결을 할수록 현 집권 세력에 유리하기 때문에 야권 전반에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새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의원과 접촉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지금 내 고민의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쭉 종합해 보면 우선은 한국당과 바로 뭐 통합을 하거나 예. 유승민 의원과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과 바로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우선은 자신의 세력, 자신이 뭐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그런 세력들 좀 모아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좀 놓여져 있고요. 신당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우선은. 예. 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여야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가운데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 약식 기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장제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좀 발끈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뭐 현재 그러니까 19시간 전에 이 글이 올랐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을 구두 혹은 어떤 문자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 구형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보도가 사실이라 해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지 못해서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다.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에서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구형이니까.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에 들어가서 500만 원이 정말 떨어져야 그렇습니다. 의원직이 네. 상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고 것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500만 원 구형이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구형된 대로 정말 떨어지게 되면 피선거권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1대 총선이 당선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결론이 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총선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노력하겠고 그게 아니라면 구형량보다 좀 적은 벌금이나 뭐 이런 걸 받아내서 피선거권 제한이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최대 관심사 검찰 인사죠. 그렇습니다. 1월 말 2월 초 이야기 나오던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이 인사 관련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속도전이다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검찰 인사위원회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위원들의 일정상. 그래서 이번 주 이뤄질 그 인사가 좀 연기될 수도 있고 아니다. 며칠 안에 이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정말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뭐 예상도 있는데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인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비판받아왔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어떻게 보면은 뭐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명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검찰이 여러 번 뭐 찌른다고 해서 그 명의가 아니다. 한 번에 잘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입장은 좀 보일 수 있는 인사를 대규모로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직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언론을 보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검찰에서는 뭐 다 예상이 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 인사 폭이나 또 인사 방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뭐 수족이 잘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한동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그런 지휘 라인들이 다 바뀔 수도 있다. 예.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한국당에서도 많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인사 조치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권이 바뀌면 다 처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까지 장악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법원 장악은 뭐 민주당 그런 박주민 의원의 그 법안 관련된 내용이지만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권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쓰는데 그게 직권남용이면은 뭐 다 직권남용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 뭐 최고위원회 그들과의 그런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서요. 적법한 인사권 행사다라고 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상권 분립 훼손, 무법적 발상 이렇게 한국당의 인사가 나기도 전에 뭐 비판의 행태 이런 목소리 아까 말씀한 직권남용 이런 움직임 그걸로 이제 법적인 조치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전문가 모시고 미국과 이란 문제 얘기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이란의 전운이 지금 감돌고 많이 짙어지면서 우리 국내 영향 이것도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오고 갔는데요. 대책이 오고 갔는데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이 산자부 장관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우리가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상되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은 인재 영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보수 통합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셈법은 저마다 다른 듯한데요. 어제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새로운 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 죄송합니다. 하태경 책임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공동대표는 들어봤는데 책임대표 제도는 뭔가 싶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약간 실험적이지만 합리적인. 예. 그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인데.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5명의 지금 이제 현역 초재선 의원들이. 예. 공동대표가 됐고 제가 대외적 창구를 맡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말은 실험적이라고 했지만. 예. 우리가 바른정당 때부터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 대표는 있지만 사실상 다 의원들끼리 그때부터 8명 의원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8명 의원이 사실상 합의제 형태로 예. 요즘 뭐 온라인으로 단톡방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쭉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제왕적이고, 예. 다수 의원들이 다 반대하지만은 끝까지 지금, 네, 물러나지 않고, 예. 우리들 볼 땐 당을 망치고 있는, 이런데 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보수당은 기존의 제왕적 대표 정당과 달라야 된다. 예. 하는 공통적 문제의식이 있어서, 예. 이번에 공동 대표 체제를 출범한 겁니다. 손학규 대표 체제의 독선, 독단 이런 것하고 반대되는 걸로 집단 지도 체제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재선 지금 5에 다선 3분 8분인데 아마 이제 우리 당을 좀 와해시키려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꼭 보면 뭐 이 최고위원회나 이런데 뭐 한 분 두 분 안 넣으면 예. 뭐 또 좀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오해를 유발하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결사항전한다. 우리는 하나로 간다. 아하. 뭐 이런 의지의 표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보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보수 정당으로 구분되던데 새로운 보수당이 기존 정당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 보수입니다. 청년 보수당.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비되는 표현으로 기존의 보수당은 올드 보수당, 저희들은 이제 청년 보수당, 젊은 보수당 이런 건데 기존의 보수당은 사실 자유반공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가치로 활동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지층들도 좀 어르신층들이 많죠. 예. 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청년층이고 20, 30대 그리고 가장 상위의 가치가 공정이다. 예. 불공정 해결이다. 예.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바른정당 때부터 그런 시도를 해왔고, 예.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이제 그 최고위원 중에서는 저하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예. 계속 그 노선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 보수 노선은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반쯤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바른미래당 일각의 노선으로. 예. 이게 이제 이 새로운 보수당의 주요 노선으로. 예. 바른미래당 때도 뭐 더 이상 색깔론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고 또 방금 얘기한 대로 이준석 최고와 함께 2030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조금 많은 박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지금 고정 지지층이 아주 공고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정의당은 민노총, 민주당은 뭐 386 세대, 한국당은 이제 당공 세대죠. 이런데 굉장히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2030 지지층이 아직 그 정도 강도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공고해지고 있다. 저희들이 이제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투표권 얻는 한 50만 명 정도 되는 10대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18세 새로 투표권 얻는 18세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저는 저희 새로운 보수당 1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젠더 문제가 386 세대는 가장 핵심 시대적인 이슈가 민족 문제, 노동 문제, 계급 문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 30대는 젠더 문제입니다. 젠더 갈등 문제인데 이게 정말 이게 휘발성이 강한 영역이라서 기존에 이제 큰 정당이나 심지어 기존 정당들은 다루지 않아왔습니다. 애써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 당은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 젠더 갈등 해소를. 그래서 계속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해왔고 그 과정에서 좀 신뢰를 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젊은 남성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열광하기 시작한 게 프로듀스 101 사건 있지 않습니까? 투표 조작. 그거를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했고 우리 당이 그걸 밝혀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남성들만 위한다. 하태경은 그 선입견이 완전히 없어지고 청년들,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 시대의 불공정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강화됐다고. 뭐 아까 얘기한 공정 뭐 그런 얘기 같고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현역 의원이 8명인데 80명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하태경 의원은 그보다 좀 약간 뭐 저보다 보수적이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보다 더 크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과거 새누리당 이상 한 153석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뻥이라고 뭐 해도 좋은데 원래 꿈이 뻥입니다. 우리가 꾸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스스로 뻥치고 살고 있는데요. 이제 뻥쟁이가 꿈쟁이라는 건데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면 이제 저희들은 한국당 문 닫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야권을 새롭고 큰 야당으로 야권에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게 목표고 그게 성공하면 1대1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러니까 개혁적인 해쳐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하면 너무 없잖아요.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국민의당 기적이 70일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루가 한 달입니다. 앞둔 100일은. 그래서 뭐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는 통합 추진위를 꾸려서 다 함께 하겠다 이런 법안인 것 같던데요. 그것도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바빠가지고 오늘 와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저희들이 이 승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내세웠던 주장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당내에 통합기구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당내에. 근데 지금은 당 바깥에 만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입장은 뭐였냐면 우리 그 구 새누리당 출신들은 반성문 쓰고 복당해라 이게 그쪽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내에서 그냥 좀 외연 확장 차원에서 통합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당 바깥에 만들겠다. 이게 사실 한국당이 지금 어쨌든 후퇴하고 있다. 변했다.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관되게 제시했던 유승민 3원칙을 인정성 있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를 향해서 유아무개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취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오늘은 또 화한 가지고 뭐 하는데 하루 늦게 보냈다고. 네,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뭐 삐진다든지 불쾌한다든지 그거보다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제 환영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국당에. 이제 우리 어제 이제 발표한 정강 정책 핵심 내용이 젊은 정당 되겠다는 거거든요. 한국당도 젊은 정당 되겠다고 자기들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누가 더 젊은 정당인지 경쟁을 해보자. 어쨌든 어제 제가 당대표 수당연설에서도 우리가 보수 전체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겠다. 우리가 보수 전체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면 교통정리가 된다. 그럼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 대표님, 대표님 말씀하신 그 3원칙, 유승민의 3원칙 핵심은 결국은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반문연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고 모든 야당을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새로운 보수당이 이기고 있다.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 전체 판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당내 통합기구에서 당 바깥의 통합기구를 제시한 거예요. 한 가지 근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 유승민 3원칙을 하나씩 수용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탄핵 문제가 큰데 뭐 친박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 일부들은 또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중요할 텐데.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 지금은 뭐 한국당 내에서 최근 몇 달간 보면 탄핵 우리 공화당은 계속 탄핵 찬성한 사람들 하자 하는 건데 한국당 내에서는 뭐 큰 목소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리더십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장애 집회 한다고 하시던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뭐 한국당 내부에 보면 뭐 뾰족한 대안이 없는 라고 보이고요. 또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정치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지만 점점 그래도 좀 뭐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사실 리더라는 게 100% 장점만 있는 사람. 그렇죠. 민주당도 그렇고 뭐 모든 당이 다 그런데 근데 기존의 4+1 당대표랑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도 그렇고 최근 보수 언론의 논조도 그렇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홍준표 대표 이야기하는 거는 통합 비대위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불분명하죠. 한국 당내 비대위로 가자는 건지 유승민 사무처가 받아들이고 통합 비대위로 가자는 건지. 근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전혀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별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의원님 통합도 만일 안 되고 선거연대도 안 된다고 하면 일려 다야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야당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새로운 보수 신당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기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보면 산수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야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100일 남은 기간에 충분히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다야 구도에 있어서도 유승민 대표 80석은 완전히 야권의 새판 짜기가 어려워져서 방금 말씀하신 다야 구도 속에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목표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해운대 지역구요. 제 지역구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3파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3파전으로 나가야 될 텐데. 제 지역구는 아직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2년 반 넘어서 3년 차로 접어 들어가는데 보통 이럴 때 선거가 있으면은 정권 심판, 여당 심판론이 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야당 심판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한국당이 반성해야죠. 한국당이 아직 더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솔직한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수가. 그래서 우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야당 심판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개혁해야 되고 한국당으로는 개혁이 불충분하고 해서 국민들이 사실 우리를 요구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당 정신 차리게 해서 야권에 완전히 헤쳐모여 새판을 따라 이런 시대적인 보수권의 사명이 있다고 보고 그래야 저는 나라도 잘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보수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새로운 보수당 지금 현역 의원 말고 또 새롭게 영입 시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새 인물을 또 국민들이 원할 것 같기도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불공정 해결 정당 이런 기치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 불공정 해결 취지에 맞는 그런 분들을 지금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물으셨네요. 내일 첫 번째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내일 첫 인사가 발표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힌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키워드는 청년 불공정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년 불공정 해결. 그러면은 영입 대상자는 청년이겠네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청년을 우리 기준으로는 39 이하입니다.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죠. 내일 몇 시에 발표하십니까? 내일 한 오전 10시 이전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오늘 오후에 전해진 재심 재판 관련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는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가장 한이 남는 사건으로 꼽았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뒤늦게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며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친 법원 심리 끝에 오늘 재심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애쓰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최인철 씨, 장동익 씨 재심 재판 마치고 눈물 흘리는 모습도 나왔던데 두 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예, 실은 그날 오늘 지금 재심 개시 결정 고지가 법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고지 직후에 바로 저는 이제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이제 소감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 막바지에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예.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고, 여러 이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 고맙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벌써 재심이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이게 이제 재심은 개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개시된 이후에 유죄를 선고할지 무죄를 선고할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 지금 아직 재심 개시가 안 됐었고, 오늘 딱 개시된 건데. 예. 이렇게 늦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제 발표가 있었긴 했지만은, 또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이 됐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어떤 잡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좀 전면적으로 좀 다시 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21년간 억울한 옥살을 했다.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지금도 그 두 분이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고문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예. 이제 물고문이 이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수건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물을 붓는 형태이기도 했지만은 예. 또 잠을 재우지 않을 때는 목덜미에 한 방울 두 방울씩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는 고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좀 이렇게 싹 쏟아지는 날에는 이제 그런 비는 맞는데 예. 가랑비가 내릴 때는 그 한두 방울 비 맞는 것을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수용됐던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장거리를 다니시지 버스를 타고 다니시진 못하더라고요. 예, 예. 비행기 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탐사 예, 예.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소개가 됐고요. 예, 예. 그런 프로그램을 봐도 이 두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된 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특히 예, 장동익 씨 같은 경우에는 1급 시각장애인인데, 예, 예.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을까. 예, 예. 그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고문하고 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 발생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이 사건은 현장에서 여자분이 돌아가시고 남자분이 도망쳐 나와서 나는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건인데 예. 지금 저희가 사건 기록과 자료를 쭉 보다 보면은 사실상 이 남자분이 범인인 것 같아요. 어허. 남자분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두 명의 가상의 괴한을 만들어 놓고 괴한의 습격에 의해서 예. 여성은 죽고 나는 도망쳐 나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예. 이 사건이 2인조 살인사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인조 살인사건이 됐는데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로 한 2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예. 이제 미제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그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최인철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그 낙동강변에서 그 자연보호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낙동강 그 고수부지에서 이렇게 무면허 운전하는 분들이 이 단속반으로 착각을 하고 그 몇만 원을 쥐어줬었어요. 어허. 예, 그 돈을 받은 게 이제 오해의 발단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최인철 선생님한테는 이제 이제 범인의 어떤 의심을 받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됐고. 예. 장동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전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예. 그 당시 최인철 선생님과 같이 차를 타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2인조의 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아, 두 명을 묶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남성이 두 명한테 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찾은 거군요. 원래는 이제 한 명한테 당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그 현장을 다시 갔더니 차 안에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장 선생님까지 함께 이게 범인으로 몰렸던 겁니다. 예. 혹시 이 두 분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범행을 엮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혹시?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인조가 돼버린 거고,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그 시점에는 장 선생님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에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2인조가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 당했죠. 이분들이 돈이고 빽 있었으면 이분들이 물고문을 당할 이유가 없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만 있었어도 고문이라든가 뭐 그런 건 증거 조작이라든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 당시 변호사 선임을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변호사도 선임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접견이 차단되면서 그때는 변호인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때 고문을 당해서 그때 자백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때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때 이분들에게 이제 접견을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외부와 차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분들이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경찰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남성은 아예 용의자에서 제외했었던 겁니까,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용의 선상에 올려놓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완전히 배제돼버린 것 같고 미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미제 사건이 됐는데 혹시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난다면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에 대한 재수사 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나요?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요. 또 이분은 1994년에 사망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 진실을 그러면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네요? 근데 기록이 있고 자료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법원의 판결로 이분을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건 없긴 하지만 진실은 얼마든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 재판 진행하는 동안 혹시 당시 경찰들도 만나오셨습니까?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밖에서 만나보기도 했고 법정에서도 만났습니다. 그 고문에 대한 이야기 하던가요? 고문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는데 부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단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제 재심 개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이제 무죄를 받기 위한 그 재판을 거치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 무죄가 되고. 예. 그러면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는 어떻게 보상이 되죠? 이제 돈으로 보상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형사 보상에 의해서. 예. 그 청춘이 날아갔는데 돈으로 보상이 될까요, 과연? 안타깝네요. 완전히 되지는 않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고문했다고 하는 경찰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나 법원 역시 여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당연히 없었겠죠.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했습니까? 사과했습니다. 마지막 나가실 때도 머릿속에 사과했고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소위 말해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데. 예.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 했던 분들, 또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던 분들 이렇게 변호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죠. 때로는 이제 사건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참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 사법 체제에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네, 오늘 재판부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무슨 지적을 했었냐면은 만약에 칼라 사진이 있는 원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문의 정황을 증언해줬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적극적인 재심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뭔가 제도 개선책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춘재 8차 사건 관련해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분의 재심도 지금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안 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 사건 결정은 제가 기사를 보니까 1월 중에 내려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대요. 1월 중에? 예. 계속 바쁘시겠네요. 이 사건은 근데 제가 속된 말로 자연봉 사건이라고 이제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변호사님 이렇게 계속 소위 말하는 돈 안 되는 사건들을 맡아서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람이 유명해지면요. 사회적 가치가 상승하고 강연료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 예, 예. 뭐 이게 최종으로 무죄가 난 걸 아니까 예, 예, 예. 조금 더 지켜보고 최종 무죄가 나면 다시 한번 저희랑 연락하시죠. 예, 계속 관심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3부 수서 마치고요. 4부 영화 기생충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름이 뿌연 안개 속에 힘껏 마시는 미세먼지 눈은 오지 예, 방금 들으신 곡은 기생충 OST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흘러나온 노래입니다. 최우식 정재일의 소주 한 잔. 아카데미 주제가상 예비 후보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기념을 한번 틀어드렸고요. 자, 한국 영화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게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오늘 수상의 의미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저는 할리우드는 아니고요. 충무로에 있습니다. 예. 네. 물은 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는데 네. 그 어떤 분들은 골든글로브 야구 선수한테 주는 상이 아니냐. 네. 발음을 잘해야죠. 예. 골든글러브는 그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 한 400명 정도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예. 사실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옛날에 알아서 지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어쨌든 기자들이 주는 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일보의 그 LA 한국일보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활동하시는 기자분도 그 이 외신기자협회에 소속돼서 골든글러브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 기억에는 예전에 그 박영선 의원이 MBC 기자 시절에 예. LA에서 투표를 좀 했었거나 그랬을 때도 아마 회원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골든글러브에서 골든글러브나 아카데미나 한국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이고요. 사실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작년에 그 후보에 오를 뻔했었죠. 예. 그만큼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를 뻔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로서는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페이지를 바꾸는 역사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진보할까요? 어쨌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상,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다는데 이건 네. 수상에 실패했네요. 감독상에 이제 그 다크호스 샘 맨더스가 등장했죠. 예. 1917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예. 1917년이 이제 러시아 혁명 때이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저자가 그 큰 영화니까 그런 측면에서 샘 맨더스에게 상을 준 것 같고요. 각본상은 타란티노가 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타란티노 원스 어폰 어 타임이 너머에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보시면 진입장벽이 워낙 높은 데였습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그렇죠. 세다. 네, 만만치 않았죠. 봉준호도 센 친구인데 예. 어쨌든 퀸틴 타란티노나 샘 맨더스가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감독들이고 예. 거기에 그 어깨를 견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생충이 지금까지 상 받은 거 보면 칸에서 황금종려상, 시드니 영화제 최고상, 밴쿠버 영화제와 로카르노에서도 상을 받았고 골든글로브. 하겠죠. 네. 예, 다음번에 아카데미까지 이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기생충이 해외 영화제에서 이렇게 특별 대우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충을 봤을 때 한국 사회,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잘 다뤘다고 하지만 이 양극화 문제라고 하는 게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고, 그것을
세계 모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다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 이것이 아마 봉준호의 기생충이 그 모든 영화제에서 인정받고 상을 받고 또 모든 관객들에게 지금 주목을 받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는 모양새는 다르지만 빈부격차나 계급 사회는 어느 사회, 어느 나라는 그렇죠. 있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고요. 예. 뭔가 해법이 필요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예. 기생충만큼 사실 원인에 대한 얘기를 뼈저리게 해주는 작품이 없거든요. 예. 그 양극화의 극단인 그 집안의 공간, 사회적 공간,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평론가들이 찬사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평론가들의 찬사뿐만이 아니고 흥행에서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뭐 여러 가지 봉준호 원래 그 사회적인 그 비수를 갖고 있는 감독일수록 유머 코드를 잃지 않는데 이 봉준호의 기생충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리듬이 그 웃음의 리듬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웃음이 사실은 아주 쾌활한 아주 속 시원한 웃음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그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들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그 세계 대중관객들이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흥행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들은 자막으로 봤어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은 그 번역도 꽤 잘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달시 파켓이 번역한 것이 이제 뭐 그 정말 많이 기사화 됐고요. 예. 최근에 달시 파켓은 그 청와대 신년 행사에도 초청받아서 갈 정도로 네. 자막을 잘했다는 그런 예.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잘했죠. 네. 예. 우리 저 청취자 성우님께서 해외에서 놀러온 점이 부자라고 해서 악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선하지 않은 점이 놀라운 시나리오였다라는 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박 사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예.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선거학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무심하거나 또는 무감각하면 그것도 역시 사실은 선악의 어떤 구분에서는 다른 쪽 편에 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화적 서사 구조라는 게 네. 부자는 그 악이고 네. 또 빈자는 선이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갈등을 이끌어내고 결국은 뭐 선이 승리하고 이런 서사적 구조였잖아요. 그걸 깬 게 아니냐. 네, 예. 그런 영화면 이제 장을 못하죠. 자본주의가 결코 자본가와 무산자의 싸움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요즘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됐죠. 예. 영화도 역시 보면 그러니까 자본가의 싸움은 자본은 항상 숨어 있고요. 조금 더 가진 자와 아주 못 가진 자의 싸움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것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한국 사회의 그런 것들 명징하게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속성 또는 계급적인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에 오르는 것과 아카데미 작품상 오르는 게 기준이 다릅니다. 예. 그 골든글로브는 50% 이상이 자국 언어로 돼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50% 이상이 영어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골든글로브에는 기생충이 원천적으로 작품상 후보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50% 이상 한국어기 때문에. 예. 작품상은 그런 기준이 없고요. 아카데미 회원들로 투표를 하는데 감독, 배우, PD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작품상과 감독상은 감독 조합 장이 또 따로 있는데요. 할리우드에. 그게 아카데미 이전에 행사가 치러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골든글로브에서 외국 영화상을 탄 것은 아카데미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럽, 북미에서도 다 개봉했고, 흥행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다음 달인가요? 일본에서도 개봉한다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개봉 성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본의 극장과는 한국의 극장이나 세계 극장과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 쉽게 점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본 스스로 일본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예. 여전히 한국 영화의 그 에너제틱한 측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깐누에서 황금종려상을 탄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되고, 일본에서도 흥행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영화 부제는 반지하던데 기대를 좀 해보고요. 반지하. 네. 예. 네네. 아마 일본도 반지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예. 네.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높아졌고 몸값도 상당히 상승할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예.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콩 영화가 홍콩 누아르 때문에 주윤발, 553이 할리우드를 가면서 홍콩 영화의 지형도가 바뀌었잖아요. 553이 다른 감독들을 데려가거나 촬영 감독들을 데려가고 배우를 데려가고 이러한 연결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봉준호가 할리우드에서 뭔가를 주목을 받았다는 건 봉준호의 주변, 그럼 봉준호의 주변이 연결되는 한국 영화계가 동시에 주목을 받거나 산업적으로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한국 배우들이나 한국 감독들이 할리우드에 손쉽게 픽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상을 한번 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형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한 나라의 영화를 등극시키는 것은 돈을 많이 들이고 영화를 크게 만들고 비주얼라이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화의 미학적 성취를 얼만큼 높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봉준호 감독뿐 아니고 촬영 또 배우자 다 이제 함께 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 어제 계속 송강호와 브래드 피트의 만남, 브래드 피트가 먼저 팬이라고 악수했다는 그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네, 브래드 피트는 두 손으로 하고 송강호는 한 손으로 브래드 피트가 워낙 겸손한 빵 아저씨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역시 그래도 이번에 조연상이잖아요, 송강호 씨가. 조연상 후보로 올랐잖아요, 골든글로브에서. 그거는 왜 주연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생충에서 나레이션은 최우식 씨가 했어요. 그래서 할리우드 기준으로 봤을 때 주연은 최우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화자가 최우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송강호 씨가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는 조연이 되는 게 맞고요. 아카데미에서 조연상 후보에 오를지 아직 예비 후보들만 발표됐기 때문에 주요 부분은 또 발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오삼 감독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삼 감독도 헐리우드 넘어가서 헐리우드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네네. 봉준호 감독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박찬욱 감독도 스토커를 만들었고요. 임지훈 감독도 라스트 스탠딩 만들었고요. 이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준호는 황금종려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또 좋은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할리우드에서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가십니까? 네, 갈 겁니다. 가면은 현지 연결 한번 합시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게 해주시고요. 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